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원격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빠졌던 부분 간략하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게 되면은 이 저작자, 특히 교육용 교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컨텐츠를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게 되면은 이런 그 수업용 교재를 만들어서 파는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교재들, 이런 교재들은 비록 수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그런 자료들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습 보조 교재 전문 출판사가 중학교 생물 수업에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 또 인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했다. 또는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라는 자연 도감을 제작을 했다. 그랬을 때 생물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디오 테이프나 도감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비디오 테이프나 도감을 학생들 앞에서 상영하거나 또는 복사해서 배포해 주게 되면은 그 출판사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예를 들어서 학습장이라든가 연습장 또 워크북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수업 과정에서 활용되고 또 소비되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이죠. 이런 워크북이나 이런 부교재들도 수업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학생들에게 복제 배포된다면은 이런 그 부교재들을 제작하는 판매업자들은 결국 그 판로를 잃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무도 그런 부교재들을 제작하지 않게 될 거고요. 오히려 관련 시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이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른 협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이 베른 협약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보면은 교육 목적을 위한 복제를 허용을 하지만은 그것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교재라든가 이런 수업용 교재들 이런 것들을 그 수업 목적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복사해서 배포하거나 전송하거나 또는 전시, 방송 또는 공중송신하는 이런 행위들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주의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물론 미국의 경우는 저희와는 좀 사정이 틀립니다만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아주 상세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목적을 위한 자료 작성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엄격한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업 목적 복사 지침인데요. 교사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책의 한 장, 그러니까 챕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 간행물에서 하나의 논문, 또 편집물, 예를 들어서 시집이라든가 이런 편집물에서 게재된 하나의 단편, 시 또는 어떤 책에 게재된 하나의 차트, 만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목적을 위해서 복제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학생 1인당 일부, 한 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사소성의 기준, 자발성의 기준, 누적 효과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서 복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소성의 기준과 자발성의 기준, 누적 효과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요. 사소성의 기준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 시가 250단어 또는 2페이지를 넘지 않는 시라면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250단어를 넘거나 또는 2페이지를 넘는 시의 경우에는 250단어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500단어를 넘어가지 않는 산문의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1000단어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록을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소성의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그 2500단어를 넘지 않는 산문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인용할 수가 있는데 2500단어를 넘어가는 산문의 경우에는 그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발성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런 이용 행위는 교사가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이용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한 때와 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용의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저작권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합리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사가 어떤 수업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이 이런 그 생각을 한 때로부터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너무 엄격한 기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록 교사가 내가 5주 후에 진행할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다 해서 5주 전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허용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효과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자료의 복제는 그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학교에서 오직 한 과정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과정을 위한 그런 포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저작자의 것은 단지 하나의 시, 논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시인 또는 A라는 소설가의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수업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시인이 작성한 시가 250단어가 넘지 않는 시들이 10편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이용해서 그 시인의 시 전부를 사실상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시인의 시 하나만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나 하나의 편집물로부터는 3개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시인의 시집으로부터 이용할 때는 그 시집 안에 들어있는 시 3개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제가 허용이 됩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이 그 편집물을 작성하는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업 자료들을 그때그때 수업에 필요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이런 수업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물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A라는 교사가 자기가 한 학기 동안에 사용할 수업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편집물로 작성해서 비치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해당 수업에 그때그때 활용하는 자료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기준이고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좀 엄격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도 이제 법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일부 가이드라인을 빼고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기준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